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 아니면 인서울 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고 교과전형으로는 뽑는 학생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바뀌는 수능에서는 9등급제로 성적이 나오는데 그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핵심이 되니 중학교 때 과학 공부까지는 좀 잘 해놔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복구를 하려면 좀 힘들다. 고교학점제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안녕하십니까, 진동섭입니다. 전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고 TV에도 가끔 얼굴을 내밀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2028 대입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바뀐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바뀌는데 우리가 처음이야?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뭐 이렇게 불안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입시는 바뀌냐? 사실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냐 하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논술 위주 전형이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있다는 이 세 개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는 안 바뀐다. 학교 성적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논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리고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다는 건 안 바뀌잖아요. 그 중에 내가 수시로 가려면 당연히 학생부와 논술을 챙겨야 되겠죠? 그러나 논술은 내게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논술은 챙길 필요가 없고 학생부만 챙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정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특목고나 이런 쪽은 사실 1, 2등급 맞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5등급제에서 나는 내신으로는 아마 대학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능을 챙기게 되겠죠. 단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 아니면 인서울 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고 교과전형으로는 뽑는 학생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등급이 없어도 원점수 평균과 수강자 수 등, 거기다가 세부능력 특기상 세특을 참고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9등급이나 5등급이나 종합전형의 경우는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교과전형은 바뀌겠죠. 왜냐하면 현재 등급 체계에서는 뭐 1.5면 붙고 1.6이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1.5, 1.6이든 다 1이 돼 버리는 거죠. 10%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과 전형은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문제인데, 상위 10개 대학을 놓고 보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아봐야 한 대학에 10%면 400명이잖아요. 4,000명 정도 대학 정원이 있으니까 400명의 전체의 10개 대학이라고 하면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4,000명 정도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이 학생이 내신 등급만 가지고는 변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종합전형 요소를 부과하게 돼. 뭔가 학생이 어떤 걸 관심이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하는 것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종합전형은 바뀌는 게 없다. 그게 40%인데 상위 10개 대학이면 한 대학이 40%면 1,600명씩 해서 16,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더 많은 학생들은 등급이 의미가 없으니까 등급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가지고 흔들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 경우는 뭐 과목은 그대로 있는데 뭐 국어가 변하냐,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안 변한다. 언어와 매체, 언매, 문법이죠. 언어가 문법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좀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언어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국어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 2를 안 봐요. 현재 미적분, 현재 2026, 27에 보는 미적분이고 그게 앞으로 바뀌는 과목으로는 미적분 2거든요. 미적 2를 안 봐요. 그런데 상경계열과 이공계열, 뭐 의학학 계열 전부가 다 미적분 2를 배웠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경쟁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미적분 2를 배워도 제대로 공부해오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은 그냥 수능만으로 뽑으면 되죠. 수능으로 충분하게 대수 수준이, 대수가 미적분 1에 해당되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나머지는 대학에 와서 더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의 경우는 중요한 문제가 얘네들이 미적분 2를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다면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는가를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과학
국가 사회의 경우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수준만 공부하는데 대학은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은 특히 과학에서 물화생지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이수했는지를 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뀌게 되는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 갈 때는 수학, 과학의 교과평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갈 때 교과 전형에도 정성평가 요소가 들어갈 거다.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종합 전형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에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시에 교과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7년에 동국대도 한다고 그랬고 한양대도 한다고 그랬고 2028년에는 좀 더 많은 대학이 교과 전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도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교과 평가를 정시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 평가를 하는 대학이 꽤 많아요. 한 10개 대학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특별히 바뀌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과목에서 융합형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가 된 이유는 예시 문제를 이미 교육부에서 제시했거든요.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 그 2028 대입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항들을 냈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중요한 문제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미 배우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잘할 걸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현재 중학생들은 사실 그동안에는 중학교 때는 국어, 수학, 영어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을 선택할 것 같으면 과학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과학과 교육과정이 중학교 때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핵심이 되니 그러니 모든 중학생들 중에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중학교 때 과학 공부까지는 좀 잘 해놔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과학을 중학교 때 안 했다가 복구를 하려면 좀 힘들다. 그에 비해서 사회는 복구가 조금은 더 쉽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중학교 때 배우는 국영수 이외의 사회나 과학에도 그렇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격점제는 뭘까요? 고격점제 하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떠오를까요? 고교학점제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2002년에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부터 되었으니까 벌써 23년째인 거죠. 그래서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낯서냐? 낯설지 않다. 두 번째는 공부 안 하면 F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면 F 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되기 시작한 게 2000년쯤부터입니다. 그때 교실 붕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애들이 학교 와서 수업 중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또 화장실 갔다 오면 그 다음 뭐 하죠? 엎드려 잡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실, 뭐 교실에 호텔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너무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F를 주자, 진급시키지 말자는 건데 근데 I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매 학기 얘가 평가를 해가지고 뭐 40% 성취도가 안 되고 출석이 안 되면 I를 준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학기 이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다 학기 이수였어요. 사회나 과학은 학기 이수를 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들도 학기 이수를 하지 않고 그냥 시범학교로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작을 하니까 사회나 과학도 학기 이수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1학년 과목은 학기 이수가 돼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지금 2, 3학년 학생들도 1학기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배웠고 2학기 때 그거 배운 거거든요. 근데 현재 1학년은 배우는 게 1학기, 2학기에 통합사회 1 배우고 2학기에 통합사회 2 배우고 통합과학 1,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통합과학 2 배우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돼서 달라지는 것이 현재는 없다. 1학년은 없습니다. 근데 2학년 과목을 1학년 때 선택하잖아요. 2, 3학년 때 배울 과목. 근데 그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는 되게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니까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투를 할까 말까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기하도 있죠. 기하를 할까 말까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회와 과학의 과목들이 학기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로로 내가 그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전형이 있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에 기록될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까? 이게 이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에 그전엔 물리2 그럼 됐는데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 양자 이렇게 과목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역학과 에너지를 해야 되는 과와 전자계 양자를 해야 되는 과가 있고 둘 다 해야 되는 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지금 발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보고 선택을 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좀 더 공부할 양이 많아졌다라는 점에서 학생학 부모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을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2시간 하면 일주일에 2시간이니까 진도도 좀 더 천천히 나가게 되고 그리고 1학기 때 못하면 2학기 때 복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1학기 때 4시간 다 해버리면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늘어나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 늘어나고 그리고 1학기에 물리학을 통째로 망쳐버리면 다음에 복구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교학점제 특징은 교수학습 개선인데 이 교수학습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40년 됐어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잘 익히고 개념 원리를 잘 익히고 그리고 탐구가 이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잖아요. 발표하고 이것도 이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인 거죠.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게 수행평가인데 갑자기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라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 교육에 나가는 방향은 수행평가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방향,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지 수행평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육심리, 학습심리학이 그 일반화된 이론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앉아있다가 이해만 하면 되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업 개선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외친 지가 벌써 40년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입시가 40년 전에는 학력고사였고 그 뒤에 바뀐 건 수능이었는데 뭐 문제 풀고 오답노트 적어서 다음에 풀 때 안 틀리면 되는 이런 공부를 하니까 뭐 실험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그 능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길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런 입시가 생겨나다 보니 국가 수준에서 원하는 교수학습 방향으로 학교가 하지 않으면 대학이 그 학생은 안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약하면 고교학점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형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는 F가 있다, I가 있다 하고 세 번째는 교수학습 개선인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불만일까요? 본인한테 유리하면 불만이 없고요. 본인한테 불리하면 당연히 불만인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불만일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중입니다. 바뀌는 수능에서는 그 9등급제로 성적이 나오는데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 없었던 최초의 수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학을 뭐 이과 문과 안 나눠도 돼.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 학력이 떨어질 건데 뭐 지금 수학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수학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 경제학에서도 수학, 경영학에서도 수학, 컴퓨터에서도 오로지 수학 뭐 이렇게 수학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과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걸 안 배워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재는 그 학생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수능이 있었던 93년에 봤던 94학년도 수능이죠. 그때 여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수능에 해당되는 과목이 뭐 수학에서 소위 뭐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미적분투가 없으면 쉽냐, 기하가 없으면 쉽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그 대수나 다른 수학 과목들도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서 변별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변별이 있는 예전 같으면 뭐 고난도 문제 혹은 뭐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의 수능에서도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률과 통계인 선택 과목
과목에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미적관에서 바뀌는 과목으로는 대수죠. 거기서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이 거기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별로 바뀌어지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영어는 여전히 뭐 절대평가니까 뭐 영어는 절대평가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절대평가가 뭐 1등급 수준이 뭐 5%인 적도 있고 10%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 있는 절대평가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1등급 맞으면 유리합니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때 1등급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고, 수시에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영어가 1등급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 공부에 손을 놓지 말고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결국 수능이 9등급제가 됐을 때 국어 수학의 경우는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현재하고 대응 방식이 같다, 이런 얘기고요. 대학이 탐구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탐과 탐을 둘 다 학생은 응시하도록 했는데 둘 다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이공계 의학학은 과탐만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사탐 반영하지 않고. 대학마다 탐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하는 것들을 곧 발표할 겁니다. 교육부가 2025년 금년도 8월 달에는 대학이 발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학이 발표를 할 거고, 그 발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일단 대응해 두는 게 폭이 넓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제 과학 탐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과학은 도대체 나랑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나는 문자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사탐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의 경우는 일단 둘 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나중에 발표되는 걸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런 방향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해 가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계획은 2028년 수능에서는 당장은 없습니다.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서술형 문제를 내면 채점에 문제가 되죠. 채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은 서술형 문제를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현재 개발이 됐을 거예요. 전에 한 2, 3년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50만의 서술형 문제를 채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뭐 몇백 명 수준은 서술형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채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뭐 AI가 학생의 답안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은 우리 집단에서 우리 학교죠. 이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는 상위 20%에 해당되고요. 전국 수준에서는 상위 10%에 해당되고요. 뭐 이렇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쭉 읽어보면 되겠죠. 뭐 그 밖에도 다른 방법들이, 선생님이 그냥 과거처럼 서술형 문제를 채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몇 년 전이란 정시가 40%로 얘기가 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학교 시험의 대부분을 서술형 문제로 보는 학교도 있었어요. 중간고사는 몽땅 다 서술형, 이런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시가 늘어나니까 그 학교에서도 수능 대비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수능 대비를 해주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 출제를 이제 접고 일부만 서술형 문제를 보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로 변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 서술형 문제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서술형 문제에 적응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출제를 하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공부법이 이제 예전에는 문제 풀고 오답노트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의 공부법은 자기가 배운 교과 지식, 개념 원리를 개념 공책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친구가 설명하려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책에 써야죠. 개념 공책을 만든다는데, 개념 공책을 쓰는 사이에 글로 써야 되겠죠. 개념 공책을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다 보면 서술형 문제에 정확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 물탄 지식인 건데요. 공부를 하긴 해서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대성 법칙을 저는 이해를 하고 영화를 봤어요. 인터스텔라 영화를 봤어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상대성 원리를 뭔데 하고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 못 하거든요. 저는 깊이 있게 물리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는 면접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서 글로 자기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공부의 그 양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 노트를 만들면 확실하게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는 공부가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현재 1학년은 바뀐 게 없다. 그죠?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이 바뀐 게 없으니까 아마 학생들이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이동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학생이 찾아가는 교실과 교사가 찾아가는 교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선택 과목이 달라지면 학생이 그 교실로 찾아가야 되죠. 근데 1학년은 뭐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한국사 다 똑같잖아요. 그 반 학생들 같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뭐 이동할 게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이동 수업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도 이동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달라진 게 없다. 그 다음에 뭐 1학기 배우는 것, 2학기 배우는 것들이 달라지냐, 뭐 그것도 없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돼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대신 공부가 안 따라오는 학생들은 보충학습을 해야 되고, 출석이 3분의 2가 안 되는 학생들은 출석 수업을 해서 출석을 채워야 되거든요, 진급을 하려면. 근데 이 학생들은 그전 같으면은 그냥 뭐 진급했었는데, 그런데 진급이 안 되니까 보충학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지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성취도 40%가 안 돼가지고 그 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이미 학습 부진으로 중학교 때도 받았던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 뭐 그 40%는 넘기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보충학습을 받으면서 뭔가 그 성적에 도달하도록 할 건데, 그런데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은 아니 정규 수업 때도 안 나오는데 보충 수업 한다고 나올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 이외에 난 나머지는 고교학점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 학생들이 뭐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을 찾아가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쪽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학교 와서 쉬는 시간에 자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이미 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래왔던 일이니까 뭐 2028 대입이거나 뭐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아니야, 10% 안에 안 들었어, 그러면 좀 절망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데, 그때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전형에서는 등급이라는 것이 그냥 참고 요소지 등급이 나쁘다고 절망할 일은 아니다. 예컨대 90명이 배운 아주 쉬운 과목이 있고, 그리고 10명이 배운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이 10명이 배운 어려운 과목은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15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2등급도 안 되고 3등급이 돼버렸어요, 중간이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15명이 모인 데서 3등급 한 것과 나머지 학생들이 모여있는 데서 1등급 맞은 학생과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요? 3등급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종합전형은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뽑는 제도다. 그래서 등급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혹시 실수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중에 보면 아, 얘가 1학년 1학기 때 이 성적이 나쁜데 이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그랬나 보다, 다음 학기를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번 학기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났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열심히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다 만회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보면 뭐 내신 성적이 애매하든 낮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 대학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의 대부분은 모집 정원을 못 채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성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이미 정원의 2배수 이상이 성적 좋은 학생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그 그룹 안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만약에 감사를 받게 된다면 얘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시험만 못 보지만 얘가 뭐 독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참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면 그 학생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정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낮지만 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도 내신 성적이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공부를 다 잘하면 동아리는 그냥 뭐 힙합 동아리를 하든 아니면 뭐 연극 동아리를 하든 뭐 취미 동아리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떤 성적이 떨어지면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도 그 부분을 보충해줘야지 얘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근거로 선발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과목이 난 떨어져 어떤 과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자기 진로 방향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동아리와 진로 활동에서 그것을 좀 보충을 하면 자율자치 활동에서도 또 보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탐구 활동 기회들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졌지만 나머지를 봤을 때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학생이구나. 단지 시험을 못 보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면 그러면 승부가 가능하기도 하죠. 내신이 상위권인데 수시에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첫째는 대학은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내신이 상위권인데 수시에 떨어지는 학생 중에 한 가지 경우는 1단계에서도 떨어지는 학생이 있고 두 번째는 1단계는 합격했는데 2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2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은 면접을 못 본 거죠. 면접은 아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 문제가 되는데 말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떤 학생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꼬여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울고 아무 말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신이 상위권인 학생은 면접 연습을 해라. 면접 연습은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나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면접 연습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늘 나서서 발표를 해라.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개념 원리를 설명하는 연습 이런 것들도 많이 해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1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수능 위주로 공부한 것이 표가 나는 학생들은 1단계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형의 목표는 분명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교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개념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탐구 활동을 하고 발표를 열심히 한 학생, 그것을 통해서 역량을 기르는 학생, 이걸 선발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학생이 내신은 상위권인데 시험은 잘 봤어. 근데 그 학교 시험이 아무리 봐도 이건 문제풀이기 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은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이 곧 수능 성적이 좋다는 것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정시에 뽑아야 될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이지 굳이 수시에 뽑아야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생이 그냥 성적만 좋다고 가는 건 아니다 인 거고요. 그런 또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하는 데 가면 그런 문제를 덮고 가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신이 상위권인데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수능은 최저를 맞출 수가 있어.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길은 어딘가 있다.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잘 알고 탐구할 수 있고 발표하는 역량 거기까지 포함하니까 잘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국대학교에서 교사연수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가 있었는데 수학교육과에 지원한 학생인데 내신이 참 좋아요.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데 근데 이 학생이 수학에서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혹은 기하도 안 듣고 수학교육과에 지원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과연 성적이 좋은 것만 가지고 수학교육과에 다닐 만한 자질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떨어뜨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도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들은 반드시 챙겨라. 이렇죠.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는데 잘한 학생, 그 학생 먼저 뽑고,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는데 좀 못한 학생, 그게 두 번째고, 쉬운 과목에 도전해서 잘한 학생이 자리가 있다면 너는 해당이 되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수학에서 미적투, 그 다음에 물화 정도, 세계사, 세계 시민과지리, 이런 그 학생들이 되게 기피하는 과목이에요.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이런 과목까지 포함해서
그 어려운 과목이라는 게 과학고나 외고에서 배우는 이런 과목이 아니고요.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 이런 과목들까지를 포함하는데, 그걸 잘 들으면, 잘 챙기면, 그러면 잘 챙겼는데도 내신이 좋다면 당연히 붙겠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고3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상위권 학교에 갈 가능성이, 근데 문제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고3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작심삼일이 돼서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학생이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쭉 학습 결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지금 1학년, 2학년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3학년에 이르러서 그 뒤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전에 학습 결손이 있어가지고 배경 지식이 적고, 배경 지식이 적으니까 지금 모르는 것을 해결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도 11월에 보죠. 그리고 내신 성적은 뭐 그때그때 공부해서 보게 되지만, 근데 그 내신 성적 학교 시험이라는 것도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에 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례도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했을 때 서울대 갈 거야, 뭐 연고대 갈 거야, 이렇게 그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학을 간다,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간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공부가 됐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간다 하고, 단계적으로, 그걸 이제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한 걸음씩 이제 높여가는 거죠. 자기의 희망과 꿈을 높여가다 보면, 그러면 그 본인에게 그 어떤 합격의 기회를 주는 대학이 생길 거고, 거기 가서 그 최상위권이 되면, 그러면 또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것으로 뭐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혹은 그 뒤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편입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공부를 해도 나는 못해, 상위권 대학에 갈 수가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서 나는 상위권 대학에 갈 거야 라는 가능성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성공하는 학생이 없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건 아닌데, 그런 학생의 경우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뭐 책도 많이 읽고 공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학생이 우울증에 오고 공부는 왜 하나 하는 생각에 빠지면서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알아서 공부를 안 해서 학습 결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괜찮아졌어요. 뭐 이런 사례들은 있는데, 아예 애초부터 독서 능력이 없어요, 수학 기호들 있잖아요. 뭐 인테그랄, 뭐 미분, 적분, 이런 기호들, 이런 기호들이 낯설고 두려워. 그리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아니 내일의 의지, 뭐 내일의 의지 하면서 안 해오고 지금까지 지내왔어. 그 학생이 고3부터 공부하면 좋아지냐?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좋아지는 것보다 조금 더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면, 그러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자기 인생을 잘 설계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건 대학이 출제하잖아요. 수능을 공부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수능 문제집을 풀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보려면, 논술은 대학별로 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정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봐야 되겠죠. 기출문제, 예시문제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생부로 간다면, 혹은 수능으로 간다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논술로 지원하는 대학이 학생부거나 아니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대학, 가려는 대학,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간다. 근데 내신이 중위권이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내신 중위권인 학생들이라면, 그러면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수능보다도 좀 더 쉬운 논술을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의 예시 문제를 보고 해당되는 과목을 보고 공부를 해서 지원을 하면, 그러면 합격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어쨌든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논술로 가는 것은 일단 쉽지가 않다. 그런데 논술로 가려면 일단 기출문제, 예시문제를 봐라. 기출문제, 예시문제는 어딨냐? 어디 있을까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기출문제와 예시문제를 몇 년치를 풀어보면서 아, 이 대학은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내가 지원하는 모집단에서는 이런 과목을 시험을 보는구나. 플러스 수능 최저가 있는지 아니면 뭐 교과평가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교과평가를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대개 그냥 수능 최저를 걸어 놓습니다. 논술 채점하기도 힘든데 언제 또 그걸 교과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성적을 내겠어요. 합격자 발표하는 날도 있는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수능 최저가 있다면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하는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학은 논술 전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전공 적합성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논술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런데 논술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다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 성적에 맞춰가지고 학과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논술 전형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학생들이 안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탈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이 뛰어나고 학교에 대한 그 애교심, 애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은 논술 전형을 잘 운영을 하기를 원하는데 국가 수준에서는 논술로만 뽑으면 학교 공부도 문제가 되고 또 사교육 시장이 논술 중심으로 해서 너무 커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많아야 10% 그렇게 지금 현재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논술, 6논술이라고 하죠. 수시 6군데 논술 쓰는 건 어때요? 근데 6논술은 불안하다. 수시에 대학을 안 가겠다는 뜻과 같은데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다면 정시는 열심히 해서 정시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냐? 그것도 별로 없다. 그러니 학생부는 끝까지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시 지원을 한 이후에 정시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하나는 수시에서 합격을 하는데 정시는요. 그 최저 등급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가 1등급이야. 그러면 내가 1등급 맞고 싶어요? 그러면 국어 1등급을 맞고 싶으면 시험이 어려운 경우는 뭐 88점 정도까지도 1등급이니까 틀릴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영어는 90점이 1등급인데 3점짜리 3개 틀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3점짜리 3개 틀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3점짜리 3개 틀리는 여유를 나는 어떻게 활용할까? 수학의 경우도 학생이 한 85점에서 뭐 88점 정도 맞으면 1등급이 된다면 그렇다면 수학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풀어도 되거든요. 그 풀이 시간을 아껴서 나머지에서 안 틀리는 것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수시에 해당되는 학생부 수능 준비 방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정시로 가려면 어떤 과목이든 뭐 다 잘 봐야 되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냥 뭐 표준 점수가 평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되게 뭐 특목고나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은 내신에 비해서 수능 성적 더 잘 나올 거고 그러면 고난도 문제를 풀어서 표준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보통 일반고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대개 수시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수시에 집중하다가 정시에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시 공부를 하면서 그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 풀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지원자와 정시 지원자는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2028년 대입에서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학교는 수시 전형에서 30%까지 40% 선발하던 걸 30%로 낮출 수 있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정시의 문은 좀 좁다. 학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고요. 학생부로 뽑는 전형이 늘어나면 당연히 입결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못 가더라도 학생부로 더 많은 학생을 뽑으면 조금 성적이 낮아도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될 테니까 일단 현재 2028 이후 대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수시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질문 재밌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 그 자리에 게임을 갖다 놓으시면 어떨까요? 학생이 스스로 게임하게 만드는 방법과 노하우.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나오면 그 도파민은 뭘 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뭘 생각을 해. 게임을 생각해. 그럼 그 게임을 하게 만들어. 근데 공부를 갖다 놨을 때도 그 공부가 하고 싶은 상태로 만들면 그러면 사실 학생 스스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부를 사랑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사랑하는 법.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은 성공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게임은 점수가 올라가는데 공부는 지금 해도 성적은 나중에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그런데 그 지루함을 이겨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 스몰 스텝 전략을 씁니다. 뭐 조금씩 공부에 접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익숙해지도록 30분 앉았다가 5분 쉬기, 1시간 앉았다가 10분 쉬기, 그러다 2시간은 안 일어나고 앉아서 공부하는 연습, 뭐 이런 훈련들을 해가면서 내가 공부한 것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는 것, 모르는 걸 알았다는 것이 스스로 안에서 자기가 나를 뿌듯하게 여기는 이런 상태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를 책상에 앉게 할 수는 있지만 걔를 생각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요? 어떻게 칭찬해서 아이가 그것을 즐겁게 하도록 할까요?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쁨을 갖게 할까요? 이런 것들 방법이 될 건데요. 하여튼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아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갖다 놓고 뭐 열흘 동안 앉아서 풀지 못할 문제를 갖다 놓고 이 문제 풀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의 뇌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바람직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서 이걸 극복했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해라. 이렇게 desirable difficulty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방법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직접 부모님이 공부해서 아예 공부시키는 건 의미가 없고요. 대학을 엄마나 아빠가 가게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학생이 공부하는데 옆에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부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배운 교과 지식, 개념 원리를 잘 알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이제 오개념이라고 하는데,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아이가 머릿속으로 지구는 둥근데 우리는 평평한 데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농구공처럼 생긴 지구에 쟁반 같은 판이 하나 얹혀져 있고 세상은 그 위에서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이런 것이 오개념인데, 오개념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런 오개념이 있나를 알아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외울 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학 시간에 근해 공식을 배웠어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 근해 공식은 뭐야?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난 유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유도할 수 있으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근해 공식을 사용할 때 또 유도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죠.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대개 모든 지식은 장기 기억에다가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얼른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외우는 걸 싫어해요. 외운다는 건 일단 배울 건 잘 배운 다음에 복습해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에 저장할까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요즘 애들은 안 외워요. 뭐 물어보면 된다. 뭐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얘기해 주는데 뭘 외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것들을 개념 노트에 적는다. 개념 노트에 적은 다음에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을 한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 탐구를 한다. 탐구했는데 그때 개념 원리를 잘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뭐 문제 풀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두고 아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답노트도 아는 것만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 안 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은 가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나중에 공부 습관을 나중에 고치면, 대학 가서 고치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고치면,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좋아지는데,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안 오르죠. 왜냐면 아는 것만 했으니까. 어떤 두 학생이 수능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근데 수능 한 해분을 푸는데 시간이 똑같이 걸렸어요. 근데 한 학생은 성적이 좋고 한 학생은 나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풀을 때도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빠른 속도로 다 풀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는 문제만 풀었는데 그 다음에도 역시 아는 문제만 풀었다. 같은 시간이 걸린다. 나중에 수능 봤다. 똑같이 연습할 때와 같이 아는 건 알고 아는 학생은 다 좋은 성적을 냈는데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간 학생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이런 거죠. 학교 성적 똑같아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공부를 하세요.
대학에서 원하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학의 권장 과목이나 핵심 과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과목이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라는 거죠. 인문사회계 쪽에서는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을 제시한 게 경영, 경제 같은 경제 수학을 공부하는 학과는 미적분 2까지 공부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호학과 미적분 2가 필요할 거고, 의대 미적분 2가 필요할 거고, 공대 당연히 필요할 거고, 컴퓨터공학과 당연히 필요할 거고, 뭐 농생대도 필요할 거고, 뭐 그래가지고 미적분 2가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과목이죠. 필요한 과목을 미적분 2가 포함되어 있는 데라면 해라.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냐? 아니, 대학에서 보면 있다니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이 없는 거죠. 사회 쪽으로 사회과학 쪽, 사회과학 계열, 그 다음에 어문 계열로 진학할 사람들은 뭐 국어, 영어의 기초 실력을 잘 갖춰야 되고, 그리고 사회 쪽에서 과목을 선택하면서 콘텐츠 있는 내용, 과목들 해야 됩니다. 예컨대 사회과제 탐구를 했어요와 그 사회문화를 공부했어요. 그럴 때 그 탐구를 하면 사회문화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를 안 배우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용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과학은 물화생지의 진로 선택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 중심으로 선택을 해서 한 7과목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얘가 이제 화생공을 가려고 해요. 화생공을. 그러면 필요한 게 화학 2과목, 생명과학의 2과목, 그 다음 물리학도 해야 되겠죠? 공대니까. 물리학에 필요한 과목 2과목. 그러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총 9과목인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과목 한 2개 빼면 7과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생명과학을 하려고 그래. 우리 학교 의대 가려고 하는 애가 많아. 그래서 거기 가면 의대 가려고 하는 아주 그냥 성적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하고 만나게 돼서 성적이 나빠질 거거든. 근데 내가 가는 길에는 꼭 생명과학이 필요해. 나 농생대 갈 거거든. 나는 바이오 할 거야. 근데 생명과학 필요해. 내신 나빠질 것을 감수하고 공부할까요 말까요? 내신이 나빠져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유리한 전략인데, 말이 이제 유리하다 그러면 점수가 좋아야 되고 등급이 좋아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어려운 걸 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려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걸 했는데 잘한 학생, 어려운 걸 했는데 좀 못한 학생, 그 다음에는 어려운 걸 피해간 학생. 근데 어려운 걸 피해간 학생한테는 기회가 오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정시까지도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다. 상위권 대학이라면 정시에도 기회를 안 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독특한 공부법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독특한 공부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독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떤 학생은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지루해가지고 비디오 틀어놓고 자기 걸 방송을 하는 거죠. 인터넷 방송을 해요. 유튜브로 생중계로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걸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근데 이 방법이 벌써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브이로그라는 게 있었는데 비디오 블로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 공부하는 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잖아요. 우리가 왜 뭔가 큰 결심을 할 때는 소문을 내라고 그러죠. 어른들의 경우에 난 담배를 끊을 거야. 그러면 소문을 내라. 나 담배 끊을 거거든. 나 담배 끊을 거거든 하고, 난 7월 15일을 맞이해서 뭐 담배 끊을 거거든, 8.15를 맞이해서 담배 끊을 거거든, 이렇게 소문을 내면 그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앉아있고 공부하는 건데 내가 4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지금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집중도 더 많이 되고, 그리고 물 먹으러 일어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든다. 그런 게 이제 독특한 공부법이라고 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에서 개념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앞에서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자기 방 유리창에다가 그 글을 써가면서 이제 선생님 놀이하는, 혼자 놀이하고, 그리고 그걸 녹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엄마 앞에서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왜냐면 틀리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 거니까. 그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핀찬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엄마 앞에서 하겠다는 하는 용기가 엄청 많은 거거든요. 틀려도 칭찬해 주세요. 틀려도 칭찬해 줘야지 다음에 아이가 자기가 완벽해져
알려줘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 뭐 개념 노트 쓰는 건 너무 일반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탐구 활동을 하는 것까지가 일단 현재 공부법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개념 원리를 잘 알고 뭐 개념 노트를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탐구 활동하고 탐구 록이 있어야 되겠죠. 탐구 기록물을 쓰고 거기에다가 했을 때 어려움, 했을 때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 뭐 관련된 책을 읽었던 독후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면, 그러면 대입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고3이 되면 많죠. 사교육비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교육비가 막 증가하다가 고3이 되면 좀 떨어져요. 혼자 공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학생이 학원에 다니는데 국어는 왜 다니나요? 내신 때문에 다니나요? 수능 때문에 다니나요? 네, 국어도 수능 학원도 있고 내신 학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학은 대부분 수능 중심이겠죠. 영어도 그렇고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로 뭐 그럴 텐데, 근데 사실 그 학교는 방과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방과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방과학교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라. 그건 사실 철칙인데, 애들은 학원에 가면 뭐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과학교에 애들이 안 올수록 학생 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소통할 기회도 더 많아지고 좋으니까 방과학교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학원이 적합한 과목이 있고 인강이 더 적합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어라. 근데 인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뭐 EBS 같은 경우는 원래 무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공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굳이 뭐 쪽집게 학원을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학원에 보내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쟤는 지금 뭐 5학년인데 중학교 때 우리 아들 친구들, 우리 딸 친구들은 다들 이미 중학교 때고 고등학교 나가고 있대. 이런 선행에 대한 거거든요. 만약 학원을 보내게 되면 선행을 하게 되고, 그 선행한 그룹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좌절하게 되고, 또 좀 잘하면 우쭐하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요, 현행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깊이 있게 잘하는 것. 아이가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충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보면 얘가 중학교 단계에서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끝까지 다 띄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고 온 거죠. 그런 학원은 시간만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학원을 안 가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예습보다 더 중요한 건 80%의 복습이다. 복습을 해야 장기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복습을 해라. 그냥 복습하고 분명하게 공부를 해라. 학교 시험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그 문제를 풀어야지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하는 학생과 3등 하는 학생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절대로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뭔가 부족한 건데, 독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이 틀렸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했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원 안 가도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학원 안 간다고 굉장히 불리한 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현재 현행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모색하고 공부법을 잘 찾는다면, 그렇다면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원 안 간다에 내가 그래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를 이용한다. 학교 방과학교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한다. 이런 방식을 택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존심,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죠. 늘 나는 학원도 못 가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입학사정관 할 때 입학한 학생들 중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학원은 무슨 학원, 뭐 혼자서 공부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도서관에 하루에 한 번씩 꼭 가보고,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공부를 꾸준히 해가지고 성적도 좋고 꿈도 크고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미술이 하고 싶었는데요, 미술학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장학재단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 장학금 줄 수 있어요 라고 몇 군데 물어봤더니 한 군데서 답이 와가지고 거기서 미술학원 갈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학원을 조금 다녔어요. 마지막에 미술학원 좀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그걸 지도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입학한 학생도 다양한 길이 있으니 본인이 좋은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제가 쓴 책의 제목처럼 학종시대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교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시는 전형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이 있고요.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이 있고 학교가 출제해서 점수를 매기는 학생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학생들이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성찰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학생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생부 중심 전형이에요.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40%를 정시 수능으로 뽑아라 이런 제약을 없애면 대학은 점점 학생부로 많이 뽑으려고 하죠. 그 학생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지표가 좋거든요. 뭐 내신도 좋고 성실하기도 하고 원하는 학과를 준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시 전형에서는 점점 학생부 위주 전형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상위권 내신 학생보다 중위권 학생들이 더 많기 하죠. 급간이 크니까. 뭐 1등급은 현재는 4%고 앞으로는 5등급제로 바뀌게 됐을 때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10%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등급일수록 학생이 더 적고 중간 등급일수록 많은데 그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수능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념 원리를 잘 알고 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 중위권 학생들이 개념 원리 중에 어떤 결핍이 학습 결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상위권 대학에 합당한 성적을 낼 것인가, 즉 수능이면 수능, 논술이면 논술, 학생부는 학생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학생이 그 학습 결손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학습 결손이 있는 것을 메우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들을 도전적으로 해 나간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조금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성적을 일단 올리는 것이 뭐 수능의 예상 성적을 올린다든가 뭐 학생부에 필요한 성적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꼭 그 최우수 대학이라고 하는 데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갈 것인가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성적을 올려서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적성에 맞는 대학을 찾아서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 이후 단계에서 좀 뭐 편입을 한다든가 대학원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 단계에서 훨씬 더 학생의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공부 못해, 나는 지금 당장 조금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죠. 수시는 6군데를 쓸 수 있게 한 것이 이게 수시 전형은 점수만 가지고 딱 떨어지는 그런 전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거나 논술 위주 전형이라는 것이 내가 붙은 학생들이 왜 붙었는지 떨어진 학생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서 수능은 떨어지면 점수가 모자랐구나 그게 다잖아요. 분명하죠. 커트라인이 이 점수인데 내가 그 점수에서 0.1점 모자라서 떨어졌어 아까워 뭐 이렇게 되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점수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나다군 중에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수시는 6군데를 준 거죠. 잘 명확하지 않으니까 6군데 정도 지원하면 되지 않겠어?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할 때 예전에는 꽃이라는 제한이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까 한 5개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6군데로 정해가지고 6군데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어떤 학생들은 뭐 13군데, 14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6개 제한을 할 때 되게 학생의 역량이라는 걸 진학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네가 성적에 모자르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한 두 군데, 그리고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한 두 군데, 그리고 이 정도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 하는데 한 두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제 정시가 있잖아요.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대학, 그것보다 낮춰가면 수시에 붙으면 후회한다. 그거보다 낮게 가지는 마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딨냐 하면, 본인의 수능 성적이라는 건 아직 점수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봤는데 이 정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게 됐을 때 본인이 맞을 수 있는 정시 성적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가에게, 학교에 진학 지도하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분들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정하고 그 이상에서 몇 군데 지원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떨어져도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요, 붙은 다음에 후회를 하면 고민이잖아요. 붙었는데 내가 붙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여길 다니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유리하다는 말보다 가장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유리하다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맞는 전형,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지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게 되는데 과는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 그게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대학 가서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 다시 가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쨌든 유리하다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체제를 부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봐도 됩니다.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 10년 전에도 서울대학교 지원자 중에, 일반 전형 지원자 중에 수능체제가 없으니까 수능을 아예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나 건국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안 봐도 되죠. 그러니까 수능을 안 봐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뭐 꽤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비중이 그 주요 대학의 경우는 현재도 40% 수준에 이르니까, 정시 40%, 수능, 그리고 수시 40%는 학생부, 그다음에 논술에서도 뭐 수능 체제가 걸려 있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근데 논술 전형에다가 운명을 거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인데,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교과 지식과 개념과 원리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 교과 지식, 개념, 원리를 배우는 사이에 본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대개 90% 이상 증명하는 것이 설명할 수 있다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해서 개념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발표하고, 마지막 단계는 발표한 다음에 성찰하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학교에서 쭉 이끌어 주는데, 그 이끌어주는 과정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별게 없다. 수능 문제 풀고 오답노트 만드는 것은 수능 준비잖아요. 만약에 수능 준비 방법으로 학생들이 공부했다면, 그렇다면 대학은 당연히 수능으로 뽑죠. 굳이 학생부 성적으로 뽑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학생부 공부라는 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하고, 개념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문제 해결 단계가 탐구거든요. 탐구하고 발표하고 성찰한다. 이 과정을 잘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신 중위권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데, 이게 문제는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그 전년도 성적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너는 성적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 갈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신 중위권 학생들도 어딘가 수시에 지원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대학이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뭐 동국대 같으면 상위 10개 과목의 내신을 교과전형에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10개만 1등급이면 최상위권이잖아요. 내신 중위권의 학생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의 성적은 좋은데 다른 게 안 좋은 애들, 수학 과학은 좋은데 뭐 국어 영어가 아주 나빠요, 이런 학생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골고루 중위권인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지원하는데 오히려 성적이 안 좋고 다른 게 좋아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그냥 중위권이다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고, 내가 중위권이지만 내가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공부한 과목들이 어떤 진로 방향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럴 때 그것만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 안에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유리한 방법이라고 물어보시는 것, 여전히 이제 유리하다라는 말에 늘 유념을 해야 되는데, 나의 적성에 맞는 그런 대학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점수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적성에 맞춰서 가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끝까지 고민해야 될 건 붙으면 다닐까? 이거죠. 제가 그 서울대 가는 공부 로드맵이라는 책, 그 위에 제목에 학종시대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제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뭐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를 돕는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드는 팀, 혹은 2013년 현재 대입제도를 만드는 팀, 고교학점제를 만드는 팀, 이게 다 교육부에 있었던 팀인데 거기에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혹은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도 입시 지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서울대 입학사정관도 해봤고, 그래서 현재 실제적인 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학생이 자존감을 가져야지만 모든 게 극복이 되고,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건 성공 경험에서 오거든요. 뭔가 나는 해봤어,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나 할 수 없어, 나 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질까요? 어떻게 칭찬하면, 그리고 어떤 기회를 줬을 때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 고민을 실행에 옮기시면 학생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